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입니다. 금일은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글로벌 외부 변수의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적인 이슈 자체는 거의 증시에서 영향력인 요소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즉 글로벌 변수, 미국이나 유로존 사태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적으로 많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 짙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부터 시작된 급락 증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11월 초까지는 유지가 됐지만 11월 중순부터서는 국내 기관의 수급 자체도 상당히 약화가 되면서 증시 자체는 절대적으로 돛담배 증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순매수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시장의 상승으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개인이 그동안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장으로 이끌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주도하는 장으로는 현재 시장을 바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최근 개인의 매수는 자문사를 중심으로 한 자문사 운영 현황들이 유입되는 그러한 순매수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불확실성 증시에 대해서 대변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증시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과 해결 방안이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진보 자유주의자의 양심이라는 글을 통해서 매회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폴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증시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환경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리스 사태가 향후에 유로존 및 범세계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리세션이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용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적인 투기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고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 지도자들의 정책적인 오판과 정책적 실수로 인해서 더더욱더 유로존 사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로존의 각국 총리라든지 대통령들이 임기 전에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총리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어떤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을 어떤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총리가 바뀐다거나 긴축안을 일부 통과시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당길 만한 요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유로존의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규모 유로존의 뱅크런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폴 크루만 교수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디폴트를 발생하게 됐을 시에는 프랑스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폴 크루그만 교수는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에서도 유럽 중앙은행 ECB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위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펼쳐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폴 크루그만 교수가 유명한 케인즈 학파의 어떤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한 제시는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케인지안 학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케인지안 모델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양적 완화를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케인지안들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주장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 지출이 확대돼서 지출이 확대됨과 함께 동시에 오히려 정부의 재정 적자는 확대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나중에는 미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향후에 부담해야 될 세금의 부담이 기록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 확대 프로그램이 소득 재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골고루 재분배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특정 은행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부실을 방치했던 시장의 위험을 조장했던 그러한 메이저 기업들에게만 지출 확대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오히려 시장 상황에 막연하게 피해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재정 지출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소득 재분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이런 그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에선 전혀 언급하지는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부 지출 확대가 가져오게 될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명적인 밝은 요소만을 강조함으로써 암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케인지안 모델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양적 완화라는 것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함으로써 즉 시장을 살리게만 급급하고 나중에 발생될 또 다른 넥스트 크라이시스에 대한 우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시장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바로 케인지안 모델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인지안 모델의 적극적인 단점의 보완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는 의회와 정부, 내각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동의하는 것이 반드시 선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3일까지 슈퍼 커미티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간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적자 감축안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슈퍼 커뮤니티 위원회에서 이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기존에 합의만 해놨던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감축안 방안이 10년간에 걸쳐서 2013년부터서 가동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한 협의가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인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을 굉장히 그르칠 수 있다라는 분석을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케인지안 모델에서 간과하고 있는 실제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바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대체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슈퍼 커미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케인지안 모델의 단점을 굉장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 이외에도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지불됐던 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즉 투입된 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유통이 되는 전반적인 흐름이 잘 흘러가서 설비 투자에 반영이 되고 또 그 돈들이 시장 경제에 원활하게 흘러가는 유동성의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무조건적으로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금들이 시장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투자 동료가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케인지안 모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퀀터티티브 이징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단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와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완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케인지안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서 결국은 이러한 단점을 또 보완을 해서 시장에 충격이 없고 그리고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슈퍼 커미티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그리고 미국의 FRB의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주입되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가장 강력한 반등세의 모멘텀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양적 완화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모멘텀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과연 물가가 얼마만큼 안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산시장의 디플레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을 경우에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방법이죠. 물가가 안정이 되든지 또는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든지 두 가지 요인이 겸비되거나 또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인이 굉장히 심화됐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준비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2001년부터서 2011년까지의 전체적인 CPI 지수를 포함해 놓은 차트입니다. 이 굵은 선 자체가 CPI 지수 차트가 되겠고요. 이 파란색 박스는 양적 완화 1탄이 실시되었던 2009년과 2010년에 걸친 양적 완화 1탄의 시기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박스는 2011년 초에 실시됐던 양적 완화 2탄의 어떤 시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CPI 지수가 과거의 평균치 가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평균치 가격은 1%에서 2% 정도의 이런 노란색 가로 긴 줄의 박스권을 형성했을 범위 내에 있을 때 이 밑으로 갔을 때만이 양적 완화를 하기에 굉장히 양호한 조건이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위로 갔을 때는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펼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양적 완화 1탄을 펼쳤던 이 시기에는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 CPI 지수가 평균치에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하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물가 자체가 심하게 빠져 있었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렇게 물가가 심하게 어떤 조정을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먼 사태 이후에 물가 수준을 판단했을 때는 CPI를 기준으로 해서 양적 완화 1탄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2탄이 발동되게 된 시기에도 실제로 평균치인 데이터보다 물가 수준은 아래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1차 규모보단 적은 규모지만 양적 완화 2탄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는 이 옅은 선에 있던 실선들은 코어 CPI라고 해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약 한 2.1% 정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거의 물가 수준 평균 수치의 가장 상단에서 더 위로 벗어나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와 에너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CPI 지수는 실제로 3.9% 정도까지 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거에 QE1과 QE2에 실시했던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던 물가 안정 시기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로 물가가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3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코어 CPI 지수, 핵심 물가 지수 자체가 2.1% 정도로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발표된 수치에서 엔겔 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핵심 필수 소비재의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높아가지고 또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코어 CP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CPI, 즉 음식료와 에너지가 포함된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9%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 3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해서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바로 실시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양적 완화 3탄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투자 패턴 자세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조금 참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 또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적정 통화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 통화량 분석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돈을 무한정 풀어놨을 경우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즉 인플레를 야기시키지 않고 적정하게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장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 통화량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적정 통화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정 통화량 분석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두 가지를 합친 것을 가지고 통화 증가율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GDP와 생산자 물가지수, 실제적으로 물가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미국의 프로젝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지금 흐릿하게 잘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요. 현재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GDP의 목표치로 삼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3.4%에서 3.9%까지 3%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2011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GDP는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되고요. 3분기에는 2%대, 그리고 4분기에는 1%대의 지금 GDP 목표를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GDP 목표는 대체적으로 3.5%에서 4.4%까지 상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3% 전후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에서 GDP를 타겟팅하고 있는 프로젝션 목표는 약 한 3.5%에 대한 희망상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프로젝션 타겟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목표 수치인데요. 2011년도 상반기에는 1.3%, 2.8%까지의 물가 목표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물가는 2.3에서 2.5, 그리고 4, 4분기에는 2.7 정도까지도 지금 물가 목표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즉 이것은 양적 완화 2탄까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존의 물가 목표보다 2011년도 4, 4분기의 물가 목표가 높다는 것은 아직은 물가를 통제 범위 수준 내에서 미국에서 정책 당국에서 완벽하게 통제는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12년도에 보면은 상반기 물가 목표는 1.0에서 2.0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1.4에서 2.0 정도까지의 물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12년도에 미국의 정책 운용 당국에서 원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2% 미만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은 2011년도 물가를 고려해 보면 획기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12년도 물가 목표는 약간의 미국 정책 당국의 희망사항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12년 정도가 돼서야만이 양적 완화 3탄을 발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도까지의 수치 비교, 그리고 평균 수치를 쭉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물가가 안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즉 2012년도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는 이런 갑자기 2.0에서 2.7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것들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0 정도까지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양적 완화 3탄을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 걸쳐서 2011년도 4, 4분기와 2012년도 1, 4분기에 양적 완화 3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물가가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유로존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됐을 때 미국은 양적 완화 3탄을 강력하게 시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은 아까도 물가 수준을 통해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과거의 평균 물가 수준 범위 내에서 아직도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물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기 힘들지만, 지금의 미국의 물가 목표나 GDP 목표를 봤을 때도 적어도 양적 완화 3탄을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통화 중과율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기 증작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화 증가율은 GDP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가 목표치와 GDP 목표치를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즉 미국의 GDP는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4.58조 달러, 즉 14조 달러 정도가 미국의 GDP의 결과치입니다. 2011년에는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약 한 15조 달러를 미국의 GDP 정도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적정 통화 증가율이라는 것은 적정한 물가 상승률의 희망사항 목표치, 그리고 적정한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합친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현재로 봤을 때는 2%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미국 정책 당국의 가장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2%를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은 2012년도 목표치인 3.5%를 전후로 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3.5%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와 3.5%를 합한 통화 증가율, 적정 통화 증가율은 5.5%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GDP가 15조 달러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15조 달러의 5.5%는 결국은 7,300억 달러 정도에 해당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시중의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리더라도 GDP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적정 통화량이 약 한 7,300억 달러 정도만 유통이 되면 물가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은 양적 완화 1탄과 양적 완화 2탄을 거치면서 TARP 시스템을 동원해서 무려 2조 4천억 달러를 시장에다가 풀었습니다. 즉 1년에 한 7천억 달러 정도,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가장 적합한 정도 수준인데, 불과 실제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에 걸치면서 시장에 집중 투입한 TARP 통화는 2조 4천억 달러였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년에 8천억 달러 정도 투입하면 3년에 걸쳐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경기 진작을 통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TARP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 규모가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통화량을 늘렸을 때 TARP만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던 것이지 아니죠. 즉 모기지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에 대한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가동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과 각종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액트, 오바마에 의한 경기 진작 액트가 없이 많이 이렇게 남발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장에 투입된 돈들은 이거보다 이 2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입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돈이 투입될 때마다 그 돈들이 아까 제가 케인지안 모델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투입된 돈이 핵심 기업, 돈을 필요로 하는 부실 기업에만 유입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라든지 가게 그리고 시장 경제 전체로 유통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활용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입된 돈들은 계속 시장에서 스폰지처럼 흡수만 하게 되고 시장 유동성에 도움을 하나도 안 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통화량이 이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에선 돈이 유통되지 않고 또 과도한 통화량 증가 때문에 시장의 물가지수는 아까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CPI가 3.9%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양적 완화 1탄과 2탄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오로지 가격의 상승만을 어떤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경기에 대한 안정, 시장에 대한 수급, 질적인 성장을 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 통화 증가율을 분석을 해서 시장에 대한 양적 완화 3탄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 양적 완화 1탄과 2탄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적 완화 3탄이 실시가 되더라도 8천억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가 돼야지만이 과거는 묻어두고 적어도 앞으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적 완화 3탄의 규모도 8천억 달러 미만으로만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장 조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미국이 진행했던 양적 완화들이 결국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 건너서 유로존 사태를 또다시 막아내지 못하고 전 세계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데이터는 줄리안 어선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유럽의 위키릭스의 어떤 외교 전문 보도 채널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한 자료입니다. 위키릭스에서는 유로존의 챕터 11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교 전문을 비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건에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키릭스에서 유로존 분석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 IMF에 대한 유로존의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위키릭스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독일권이 가장 건실한 재정적인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장 강한 시장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이치방크나 알리안츠와 같은 그런 대규모 범세계적 은행들도 독일권 내에서 유로존 부실이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라고 위키릭스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 사태가 이탈리아 사태로 번지고 이탈리아 사태가 프랑스로 번지게 되면서 범유로권의 어떤 해체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방어력이 큰 독일 내에서의 메이저 은행들도 부실로 인해 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위키릭스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로존의 챕터 11, 챕터 11은 이렇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챕터 11이라고 하는데요. 유로존 챕터 11은 무엇인가 하면 유로존 전체가 파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유로존이 해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키릭스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로 지역의 물가 통제 수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범위를 넘어섰을 때 챕터 11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독일 스스로가 최악의 상황에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챕터 11의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위키릭스의 외교 전문이 보도하듯이 시장에 대한 플랜 B,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도 충분히 이미
유로존에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최근에 유로존 사태가 미국은 굉장히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로존보다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많이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문제들은 ECB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로존 사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스너 장관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갑작스럽게 참석을 해서 EFSF라는 구제금융 펀드를 조직할 때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일으켜서 EFSF의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안을 제안을 하고서도 미국은 유로존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즉 우리는 돈을 안 낼 테니 유럽 중앙은행이 해결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획기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럽 내에서 가장 구제금융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 유로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댈 수 있고 또 유로존 내에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로존 내에서 27.1%에 해당하는 책임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독일도 최근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로지 ECB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IMF에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IMF에서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유로존의 위험 국가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라라고 독일은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은 의외로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EFSF 2차 구제금융안 4,400유로를 가지고 1조 유로 펀드의 레버리지 펀드를 조성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독일이 의회에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독일이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을 확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EFSF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었죠. 즉 독일도 계속적인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지만 독일도 10원 한 잔 내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EU에서 EU 회원국 중에 한 곳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유로화를 쓰지 않지만 유럽 의회에서 의원으로 또 실제로 영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은 기축통화국이죠.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한 각종 액션과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이 파운드화라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유로존에 대한 도움을 전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국도 오로지 빅 바주카포를 만들어서 강력한 자금을 구성을 해서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라고 오로지 방법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고 보면 유럽연합의 가장 핵심 헌법과 같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을 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서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라고 영국이 독일을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원 한 잔 안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DR의 참여를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 어떤 발돋움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도 EFSF안에 대해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굉장히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현재는 돕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절대로 돈을 안 대고 있습니다. 즉 ECB, 유럽중앙은행에서만이 돈을 대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대가지고 유럽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대겠죠.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화하게 되면 돈을 댄 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테니까요. 즉 ECB가 돈을 지불하게끔 본인들은 유도하고 본인들은 안 내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손실 볼 가능성에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헌법 자체도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개정을 해서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양적 완화를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양적 완화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상당 폭의 증시 부양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크라이시스는 일단은 묻어두고 넥스트 크라이시스를 미래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지만 시장은 또다시 강한 반등과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이 ECB의 양적 완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따라서 지금은 그러면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과연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는 미국 FRB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ECB의 양적 완화 가능성을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는 유럽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로 분석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총 실제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토탈 부채 현황을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2011년도 2, 4분기에서 2011년도 3, 4분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부채가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월별로만 봐도 굉장히 6월달, 7월, 8월, 9월에 걸치면서 ECB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총 규모로 보면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실제적으로 부채로 늘어났고요. 이것이 2010년에도 6천억 달러 정도가 크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2011년에는 2, 4분기, 3, 4분기 걸쳐서 강력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ECB가 돈을 머니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제가 통화량, 적정 통화량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에 돈을 풀었을 때는 그 돈이 시장에 적절하게 유동성으로 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1조 4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2011년도에 풀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currency in circulation, 시장에 풀어진 돈의 증가율을 보니까 불과 110억 유로밖에 안 늘었죠. 2, 4분기에는 210억 유로밖에 안 늘었습니다. 오히려 2010년도에는 380억 유로나 늘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6천억 유로밖에 안 풀었지만 시장에는 380억 유로가 늘었는데 오히려 2011년은 1조 4천억 유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10억, 210억 유로씩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시장에 풀어놨는데 시장에 유통된 돈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푼 돈들이 각국의 부채 만기, 국채 만기 상환에 동원이 됐지만 이 돈들이 계속적으로 흡수만 됐지 시장에 돌지 않고 계속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부채 총 잔고를 보면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EFSF 구제금융 자금을 1조 유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러한 부채 규모를 없애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1조 유로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2010년 토탈 부채 잔고와 2011년도 토탈 부채 잔고를 늘어난 규모를 보면 무려 3조 2천억 유로가 해당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과거에 최초의 EFS 구제금융 자금을 시장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1조 유로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가 2조 4천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얘기했을 때가 3조 2천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1조 유로로 급 다운됐죠.
즉 시장에 필요한 돈은 2010년 대비해가지고 2011년도에 3조 2천억 유로만큼이 늘어났지만 그만큼을 조달을 해야지만 유로존 위기를 거의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최소한 필요한 자금, 그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금액이 바로 1조 유로입니다. 그러면 왜 1조 유로가 필요한 것인가? 아까도 남아있는 부채 잔고가 1조 3천억 유로가 2011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조 유로 정도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조 유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후의 예산 규모를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유럽 중앙은행의 예산 규모는 실제적으로 총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229억 유로가 이후의 예산 규모입니다. 약 한 1300억 유로 정도라고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이상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이 예산은 각 회원국들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충당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후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1300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보통 적정 통화량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GDP에 대해서 아까도 분석을 했지만 예산 대비해서는 6.15% 정도가 가장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통화량 증가 부채 규모죠. 그렇다고 보면 1300억 유로를 6.15배를 계산해서 보면 한 8천억 유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한 1300억 유로였다 그러면 2011년은 좀 더 늘어나겠죠. 계속 예산 규모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부채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난 규모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규모 대비해서 6.15배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할증해서 보면 1조 유로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시장, 유로존 사태를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규모가 1조 유로 정도란 얘기죠. 즉 3조 2천억 유로는 그 정도가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돈은 지금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1조 유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일단은 지금의 EFSF 자금의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로존 사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할 수가 없지만 과거 그리스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가 10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7%에 도달하고 붙어서 18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7%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도달하고 나서 18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요. 포르투갈은 조금 길었습니다. 7% 터치를 하고 나서 61일 만에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11월 9일 날 정확하게 국채 수익률이 7%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고려해보면 정확하게 11월 27일 이후에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측만 해볼 수 있고요. 포르투갈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이탈리아가 2012년도 1월 9일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확률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현재 지금 EFSF의 1조 유로가 지금 마련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유럽 위기 국가들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7%의 위기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뱅크런 사태에 준하는 그런 자금 인출 현상이 지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탈리아 사태가 아직 마무리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후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돈은 없고 위기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뱅크런 사태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위험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가장 잘 분석한다고 하는 헤지펀드의 최고 대가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디레버리징 시대를 살고 있다. 디레버리징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위치해 있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목을 재고 있는 즉 은행과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ECB에만 오로지 시장을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본인들은 10원 한전, 중국도 10원 한전 되지 않고 있는 서로의 눈치 보기 즉
서로들을 책임지라고만 떠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돈을 마련해가지고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죠. 또한 시장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권욕이나 현재에 대한 성과만은 정치적인 치적만을 쌓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정책들이 지금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서 대불황의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앙은행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지금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앞으로 모든 추세를 예측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또한 은행들의 위기 자체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는 굉장히 리스크 중심의 어떤 그 관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긴축을 통한 적자 축소만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또한 필요한 자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그런 필요한 자금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만 만들게 되면 22의 부실만 더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이머징 국가 등을 통해서 국부 펀드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EFSF 현실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ECB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확실성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외부 변수의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시장 상황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향후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유로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즉 유럽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부실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그것만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위기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양적 완화밖에 없고, 물론 양적 완화는 증시의 급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넥스트 크라이시스를 또 내포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 자체가 EFSF 자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봉책으로 ECB의 양적 완화를 세계 각국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 분석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즉, 시장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유효한 판단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지금 상황에는 바닥이 확인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시장 상승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의 리스크가 아직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내용으로 또 한 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겠습니다.